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겠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어저께 그 우리 방송에서 네. 우리 또 출연자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네, 뭐 하루 떨어지고 올라가고 유가 이렇게 하면 또 하루 또 급등하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저께 또 요즘 하루 빠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여튼 낙폭과대주. 네. 오늘 보면 다시 조선주가 또 시작부터 강한 흐름 보이고 있어요. 3~4%인데요. 바로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굳건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대우조선이 7%까지. 흔히 얘기해서 이제 밀리면은 시초가대 밀리면 뭐라 그래요? 윗꼬리? 윗꼬리가 달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대우조선 같은 건 윗꼬리가 없어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삼성중공업도 조금 있지만 큰 의미가 없고요. 네. 롯데케미칼이 또 한 3% 올라가고 있고요. 굳이 낙폭과대주를 한다 그러면 이승원 대표 뭐 좋아한다 그랬어? SK이노베이션. 네, SK이노베이션도 한 3%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타 정유주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건설주는 오늘 어떤지 모르겠어요. 건설주도 역시 마찬가지. 건설주도 올라? 현대건설 3%, 3.6%, 네. 삼성엔지니어링 2%, GS건설 3%, 대림산업도 3%대 올라가면서요. 낙폭과대주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또 드라이기 형님이 한마디 나오지 않겠느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제 이제 그 얘기가 전해진 거는 이제 1조 1,000억. 네. 그죠. 매월 500억 유로씩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쪽, 채권 매입에 대한 쪽을 해야 된다라는 이시집행위에서의 네. 그 권고, 네. 뭐 제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위스퍼죠. 그러니까 네. 1조 이상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일단은 환호한다. 네. 라는 이제 그런 배경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5천억에서 7천억 유로 사이, 그래서 한 6천억 유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1조 유로 정도가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환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근데 어제 좀 특이한 현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네. 외환시장에서 보게 되면 네. 일단 유로화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유로화가 반등을 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유로화가 또 반등하니까 달러 약세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또 반등하는.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이라크 그 석유 장관이 뭐 유가가 지금이 바닥권이 아니겠니? 이런 네. 발언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네. 핵심은 이거죠. 요 구조입니다. 지금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1조 유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 요거를 놓고 봤을 때는 글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글쎄 이런 퀘스천 일단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이렇게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정말 이게 유로화 네. 그 이슈에서 돈을 쏜단 말이죠. 네. 이제 우리 그동안 FOMC에서 했던 거 만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부분에선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효과, 영향 궁금하신 분은 뭘 봐야 돼? 어저께 저희가 진행했던 마크 파버의 실질적인 대결 구도를 우리가 했던 전전님이 어저께 얘기한 게 있잖아요. 전전님의 얘기는 이거였어요.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유로에서 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이 미국 당시에는 미국으로 돈이 몰려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미국의 가치를 올려놨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유로화의 돈을 풀어가면서 이런 양적 완화하면 의외로 좋아지는 게 어디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쪽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약간 좀 땡뚱맞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우리 경험으로 보면 전전 이코노미스트의 탁월한 인사이트 그리고 전전 이코노미스트의 탁월한 인사이트를 뒤에 주는 우리 마 팀장 그리고 그 아우른 키움증권의 리서치 인사이트가 여기 들어간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잠시 후에도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런 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언제 벌써 블룸버그에서 우리 방송을 들었네. 블룸버그에서 들었죠. 진짜로. 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이걸 아차 싶은 거야. 이라크 석유 장관도 뭐 25불 얘기하더만은 어제 방송을 듣고 바로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요.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 듣고 여기가 바닥 아니겠니? 이런 코멘터리. 네. 요거 하나 잠깐 보고하거든요. 요거 한번 좋아해주세요. 이제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때 요거 있죠. 제가 아까 준비한 거 있는데 혹시 준비될지 모르겠어요. 요거 한번 찾아주세요. 이게 보면 똑같은 그동안에 이제 이머징 마켓이 한 2년 동안 안 좋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저 자신도 이거 보면 이머징 마켓 저도 별로다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어저께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어저께 못 보시면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팟빵에 들어가셔서. 팟빵에 들어가서 이런 거 보셔야 되고, 아이튠즈도 내셔야 돼요. 그냥 영상으로 그냥 자세히 보겠다면 유튜브, 유튜브.com
DAK-TV, DDAK-TV 들어가시면 나오는데요. 어떻게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 그 부분에 그거에 거의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요거 하나만 보여주고, 우리 초대 손님 모실 텐데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는데요. 그걸 쭉 보시면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외국에 이머징 마켓에 주식을 사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면 쭉 한번 내려봐 주세요.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네요. 뭐 컨텐츠. 네. 잘 안 되네. 안 되네. 네. 제가 안 돼요? 네, 지금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따가 네. 잠시 후에 지금 2부 시간에 보여드리겠고요. 이거 스폰서 컨텐츠라고 나옵니다. 제 거 봐주세요. 제 건 됐거든요. 제 화면 잡으세요. 네. 여기 보시면요. 네. End of trend, finding reason for optimism overseas. 외국의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외국이라는 건 뭐예요? 미국 애들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쭉 보시면요. 딱 여기 보시면 돼요. 이머징 마켓에서 했던 거가 여기 약간 복잡하게 나오는데 요 화면 있죠? 요 화면, 요 오렌지색 보이는 제가 클릭하잖아요. 마우스 가는 거요.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2014년과 2013년과 14년에 전체적으로 이머징 에쿼티 펀드 주식형 돈이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난 건 뭐야? 마이너스는 이머징 돈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 이 최근 25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2년 연속으로 빠지면서 이머징 마켓이 안 좋았다는 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년 연속 빠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면 언제부터 모르지만 지금 사들 치기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주장. 예? 이건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이런 이것을 딱 여기 나오잖아요. 날짜 1월 22일 얘기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걸 딱 보면 반농담이지만 전전 이코노미스트 같은 얘기가 그거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시간 되면 2부 시간에 해서 좀 더 얘기 나누겠고요. 일단은 우리 초대 손님 모시고 한 주간은 정리하는 시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는 오를 것이다. 네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좀 많은 얘기가 있어서 네. 이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이와 함께 또 네. 스위스은행과 관련된 이야기, 스위스은행과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서 금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그걸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접속자전이 많아서 그런가 제가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다운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럼 중요하시고요. 유가 이것도 좀 해보죠. 네. 이승훈 대표. 유가 있잖아요, 유가. 네. 지금 보면 올라갔다 내려. 하루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네, 건설주, 조선주, 화학주. 어제 오늘 보니까 철강주까지 올라가던데. 네. 철강주 올라가는 잠시 후에 얘기하겠고요. 어떤 이런 관련된 거 있잖아요. 조선주 이런 것들, 유가, 이런 거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정리가 이제 QE에 대한 효과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증권사가 어디냐면, LIG 투자증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이제 그 후배분이죠. 이영원 부장님. 누구? 이영원 부장님. 아니, 부장이라면 안 돼, 팀장. 팀장님. 팀장님. 이정훈 팀장님. 누군지 알아, 그 양반이? 알죠. 마등록 팀장의 경쟁자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지. 경쟁자. 네. 경쟁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효과에 대한 쪽을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HMC에서. 네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지금 유가에 대한 그 시장에서 이거죠. 그러니까 그 LTRO를 했을 때는 효과가 있었다. 네네. LTRO 했을 때는 효과가 있었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외국계, 유럽계 자금에 대한 쪽이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됐는데, 그때 산 게 이제 산업재 섹터들에 대한 쪽에 대한 매수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현재 유가가 바닥인데 유가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낙구 석유 장관도 뭐 현재가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전 이코노미스트도 현재가 이제 바닥쯤이라고 본다라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바닥 찍었다고 본다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여기서 유가가 반등이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과 상관없이 한 달 정도에 대한 짜리의 상승은 충분히 랠리 한 달간의 어떤 미니 랠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또 실적이 뒷받침되고 안 뒷받침되고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런 흐름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늘도 보게 되면 뭐 화학주, 정유주, 그다음에 조선주, 건설주가 올라오듯이 이런 흐름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 다만 요 흐름은 한 달짜리. 실적 발표가 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역시 그렇지. 다시 한번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또 이게 그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제 제가 퀘스천을 던졌던 게
그때는 좋았지 않았느냐라고 네네. 했더니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그때는 중국에서 4조 유로 풀면서 네네. 그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실물가가 정말로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에 대한 쪽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다른 거죠. 네. 안 울리네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세요. 편하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자료를 모았던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다 좀 찾아봤는데 네네. 이거 한번 보세요. DWTI라고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지금 현재 수익을 보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네. 보면은 지금 3개월간은 한 360% 수익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한 뭐라고 그럴까 한 40달러에서 158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건 당연하잖아요. 상당히 당연한 얘기예요. 유가가 그렇죠. 이렇게 폭락을 했었으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영문 차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원유 선물이라고 있는데 요거 약간 좀 레버리지도 좀 이용하고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때 거래를 실으면서 양봉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는 않아요. 네네. 그렇네. 예. 정말이세요? 진짜로? 정말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깥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지금 WTI, 그러니까 유가의 ETF 관련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다시 사야 될 때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뭐 이제 이쪽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가는 지금 사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사실 경제학자의 전망치를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더 빠질 것이다. 지금 40돌 밑으로 떨어지는 건 당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이런 상품 시장에서의 이런 그런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이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전 어렸을 때 보면 전 뜨거운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남자들이건 여자들은 그런 거 하는지 몰라.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오래 버티기를 괜히 쓸데없는 시합하는 애들. 있죠. 그리고 예전에 무협영화 보면 무협영화 있잖아요. 뜨거운 그 모래 주머니에 손 넣고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누가 오랫동안 버티는 싸움하는 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뜨거운데 참고 이런 애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면 또 얼음판 위에 올라가서 참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건데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겁을 주는 거죠. 야, 너 지금 더 있으면 너 죽어 임마. 빨리 너 떨어지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 벌써 유럽 쪽이나 이런 오페크 쪽에서 돈을 받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셰일가스 애들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감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감산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가 이제 어저께 나왔죠. 그래서 그만큼 비오펙 쪽에서는 감산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오펙은 오히려 증산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싸움에서는 오펙이 먼저 일단 누르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S&P에서는 어저께 보면 10여 개의 어저께 이제 보여드리다 시간이 안 되고 있는데 10여 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돈을 번 적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지금 약간 문제가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될 수 있다. 제가 3달 전에 말씀했던 기억나잖아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있으면 유가는 계속 내려갈 거다. 공급부인데 너희 지금 손안 때문에 너희들 다 죽어. 이런 게 하나는 얘기 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러시아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이성훈 대표가 딱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펙가 지금 기선을 잡았다 얘기하는데요. 전혀 반대 얘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사실관계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요. 블룸버그 뉴스가 있는데 이거를 번역한 기사를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데일리에서 잠시 전에 나온 건데요. 오페크가 미셀보다 먼저 감선 나설 것. 블룸버그 이건 그 설문조사입니다. 전문가들한테요. 이게 뭐냐면 실체가 분명하지 않을 지금요. 근데 보면 서로 다 블룸버그니까 미국 쪽이 많잖아요. 제가 먼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겁을 주는 겁을 주는 거죠. 서로 겁 주는 거야. 봐, 너희들 끝났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만들어도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텐데 서로 죽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전형적인 치킨런 게임을 하고 있다. 라고 근데 올해 내내 치킨런인 게 지금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여기서도 제가 퀘스천을 던진 게 이거잖아요. 왜 3분기, 4분기에 갑자기 원유 수요가 늘어나지? 어저께 질문했던 거.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원유 수요가 늘어나지? 그러니까 지금 전망치는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3분기, 4분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상당히 희망 섞인. 그러니까 공급은 전혀 감소하지 않아요.
공급은 전혀 감소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수요가 네네. 3분기, 4분기 급증할 거라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인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상저하고 패턴. 그러니까 하반기 되면은 돌지 않겠니? 양쪽 완화 효과에 의해서 일단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니? 미국도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겠니라는 걸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가격이 연초에 떨어지지 않겠니? 이런 건 똑같나 반대로 보면. IMF 전망치도 보게 되면 네네. 어제 보게 되면 이제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그냥 다 별 볼 일 없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이머징 쪽에서는 보게 되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러시아 그 원자재 관련된 국가들에 대한 그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도 역시 하향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3분기, 4분기에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일단은 기대감에 대한 쪽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도 저기서도 그렇게 HSBC에서도 그 얘기했죠. 유가가 이거는 아니다. V자 아니다. 이거 U자. 이거 큰 U자, 넓은 U자. 큰 U자. 이게 3년 걸린다. 아, 3년? 3년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또 미국에서는 데이터를 모집해서 긴 차트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요, 1983년부터 2014년까지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장기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 지금 40불에서는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 U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매는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네. 40달러에서 샀다가 60달러에서 바로 파는 그런 전략을 또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변 연구.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러니까 진짜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요런 패턴은 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해서 유가가 언제 모르지만 결론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렇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네. 반등 누가 치면 20, 30%짜리 언제든 나올 수 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금리 기자 해준다 그랬잖아요. 예. 금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스위스 프랑과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스위스 프랑과 금과의 얘기를 좀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네네. 모습입니다. 뭐 스위스 프랑에서 일단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선점을 하고 다른데 못 올라오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캐나다에서도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주가도 중앙은행에서 급등했죠. 예, 네. 은행에서 지금 다 모두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스위스 프랑이 1프랑당 1.2 유로를 페그제를 폐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지금 이 위클리 지금 차트로 보여드린 요때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네. 금도 보시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길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금 페그제가 지금 시행이 됐던 게 2011년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요때가 지금 금이 꼭지를 쳤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페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프랑도 안전자산의 하나로 봤었는데 페그제를 풀면서 과연 금도 동행하면서 계속 올라갈까라는 점에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닥터 둠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네. 지금 사야 될 것, 많이 꾸준하게 사들여야 될 것은 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지금 현재 주도하는 종이지폐 시대는 네. 이제는 오버. 네. 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금을 사두는 게 좋을까요? 이정환 대표 어떻게 봐요? 뭐 어제도 우리 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금에 대해서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 금리가 마이너스 75bp, 연간 75bp요. 마이너스 25bp일 때는 그래 맡길만 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75bp 정도 되면 진짜로 이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예금금리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5bp에서는 예금금리 손실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진짜 75bp가 되면 마이너스 75bp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느니 금 사고 만다. 라는 그런 시각. 그러니까. 네. 그러느니 금 사고 만다라는 그런 시각에 의해서 안전자산들이 금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하나 넣기 시작을 하는, 네네. 새롭게 넣기 시작하는 네. 그런 흐름이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 금값이 급등할 수 있는 배경에는 뭐냐면, 이 대부분이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때 당시에. 청산이 뭘 청산했다고요? 그 ETF라든가 아니면은 이 관련된 상품들이 네네.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다 청산시켰거든요. 그때 거래에 대한 그 IB들에서의 그 네네. 거래 자체를 못하게 네네. 대부분이 청산을 시켰습니다. 유가도 네네. 마찬가지였고 고수도 네네. 마찬가지, 원자재 대부분 원자재에서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금 가격도 이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일단은 그 지칠 만큼 떨어졌다.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 금이 지금 스위스 프랑에 대한, 그 스위스 프랑이라기보다는
뭐 스위스 프랑에 대한 대안적인 성격 네네. 이런 거에 대한 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느냐. 스위스 보여집니다. 쪽에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네. 요거를 하면은 아마 국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2쪽에서 가장 채권을 매수하는 가장 큰 수요자를 잃은 거다. 이번에 그렇죠. 스위스 프랑의 어떤 폐구제의 폐지가 네. 그러면서 스위스 쪽에서는 아마 어쨌든 간에 여러 이런저런 것을 모두 막기 위해서 금을 살 것이다. 네네. 그래서 금을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좀 심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이 종이 화폐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다. 그럼 네. 다시 말해서 근본이제로 가는 게 아니냐. 금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요렇게까지도 좀 더 멀리 가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본이제는 오바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지금은 이미 네. 석유가 담보물인데 근본이제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은 금값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너무 많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근본이제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너무 너무 이제 앞서간 네. 그런 견해가 아닌가. 근본이로 돌아가려면 전쟁 나야죠. 하나 죽여야죠. 다 싹 털어와야죠. 근데 저도 한마디 네. 해드리면 네. 저는 이제 화폐 새로 찍어야지. 근본이제를 하려면은 아예 그냥 달러가 아니라 새로 화폐 미국 그 FRB에서 미국 부도시키고 새로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럼 되지. 그럼 옛날로 그럼 농업 가능하죠. 국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미국 부채 예. 다 없었던 일로 하고 그건 가능하겠죠. 국채 다 깡통 너무 가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근본이제로 가자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호비 시대로 근본이제로 가자는 게 그 소리인데. 호비 시대로 가자는 거예요. 예. 농업 국가로. 예.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희 방송의 기본 모토잖아요. 예. 저는 의견이 없어요. 금은 올라갈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금 한 푼 갖고 있지도 않은데 금반지도 없다 난 지금 하나 네. 하나 없는데 중요한 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크 파버 얘기를 이제 제가 자주 했는데 12월부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소개해드렸잖아요. 누구보다도 먼저 소개해드렸다고 내가 자부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저기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신뢰받는 스타네이지 증권의 탑 애널리스트 때 보여드렸잖아요. 20% 간다는 거거든요. 10%. 그래서 1,400 온스당 1,400 달러 정도 간다는 건데요. 요즘 보면 오늘도 또 한 명이 또 나타났어요. 금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 커머더티 애널리스트들이 요즘 너무 주고 있었거든요. 유가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나 찾은 거죠. 금도 올라간다는 얘기하는 거야. 오늘 보면 온스당 1,300 찍고 오늘 한 50센트까지 내려갔었겠죠. 결국 내려갔는데요. NEM 다시 한번 쳐봐주세요. 뉴먼 마이닝. 이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가 잘 몰라 난. 금도 몰라. 근데 보면 미국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올라간 주식 찾으면 진짜 짜증나는 분이 있죠. 지금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올랐는데 지금 아모레퍼시픽 더 사라 그러면 아 좋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살게 이런 사람 별로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예? 없죠. 예, 나 같은 사람이랑 그냥 잘난 척하고 얘기할 수 있어 솔직히. 그렇지만 그거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건 아니야. 미국 투자가도 거의 마찬가지죠. 미국 투자가도 이럴 수는 있어. 애플이 많이 올랐다가 쉬었으니 지금 사요. 그러면 살 수는 있어. 그렇지만 계속 잘 나가는 것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주식 잘 나가는 거 있거든요. 네. 미국에. 그런 거 사라면 욕먹을 수 있어. 한국에서 메디톡스 사라 그러면 욕먹는 거예요. 똑같죠. 네. 뉴먼 마이닝 사라 그러면요. 네. 사람이 귀가 홀깃해요. 네. 왜? 주가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기다가 금 부치가 금인 사는 애들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저기 우리 담당 애널리스트가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리고 가격도 보면 1,900달러, 2,000달러 갔던 게 지금 온스당 1,100달러, 뭐 800달러, 900달러 갔던 거 지금 올라봤자 1,200달러거든요. 오늘 올라봤자 1,290 몇 달러거든요. 이거 1,500만 가더라도 10% 남습니다. 아니면 1,400만 가더라도 5% 남아요. 저 같은 정도가 세일즈맨이 있다 그러면요. 그냥 막 먹혀요. 그게 지금 시장이에요. 그게 시장. 그러면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만 네. 문제는 많이 오른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가들은 먹힌단 말이죠. 이런 스토리가 먹힌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이런 거죠. 아모레퍼시픽이냐 이걸 얘기하면요. 뉴먼 마이닝 같은 주식을 만약 한국 주식 있다 쳐보세요. 그럼 제가 10명한테 세일즈 하잖아요. 9명이 감사합니다 하면 사요. 막 신용사 막 사요. 아모레퍼시픽을 10명한테 얘기하면요. 한 명이 고민하다가 안 사요. 그게 주식시장의 심리예요. 개인 투자의 심리예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급판을. 급판을.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뉴먼 마이닝이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이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금의 현실이다. 금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아니야. 전 매력이죠. 전 모르죠. 금 하나도 안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 금 반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목걸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금은 없어. 금 반지가 없어, 내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그런 분위기를 타서 우리 증시도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 바람이고. 네. 여기까지 좀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코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앞서 이제 시장의 흐름 우리가 지금 다 못했어요. 몇 가지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이성원 대표가 보기 오늘 가장 특징적인 종목 분할 어떤 걸로 보고 있어요? 가장 특징적인 건 뭐 당연히 지금 뭐 정화조죠, 정화조.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 8% 상승하는 거 이게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여전히 바이오가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역시 특징적인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마찬가지만 이제 그런 거 정화조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저는 여전히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굳이 낙폭과대지 원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말했고 저희가 딱 그 종목 시간에 특집으로 다뤘잖아요. 네. 그게 뭐 L전자가 됐건 SK 이노베이션이 됐건 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낙폭과대지 좋다는 얘기예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푹 찌르면 30%는 얼마든지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경험이 워낙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뭐 적자 회사 소용이 없어. 4분기 실적 그 관심이 없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도 아니란 말이죠. 워낙 줄기차게 떨어져 왔기 때문에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어. 다만 시장에서 매일 정말 귀신같이 샀다 팔았다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좀 그래도 좀 사두고 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잠깐 나가는데 훅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백업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SK 이노베이션이 됐건 SOL이 됐건. 제가 봤을 때 SOL 같은 거 우리 이번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네. 이게 아람코에서 이제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11월을 먼저 마닥친 거거든요, 저게요. 그러니까 탄력적인 건 SK 이노베이션 더 탄력적으로 있었지만 그런 거 스토리가 좀 있는 걸 각자에 맞는 스토리. 저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거든요. 예, 왜? 현대건설 말씀드렸잖아요. 현대건설은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실 텐데요. 해외 건설도 많이 하고 수주하고 국내 아파트 수주도 많이 하고 하면 좋죠. 예? GS건설 열심히 해야 되지. 대리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예? 뭐 포스코 건설이나 하나건설 그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 현대건설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까놓고 얘기하자. 왜? 삼성은 굳이 개발을 빨리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이 저 나름의 스토리야. 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런 스토리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낙폭과대지도 기왕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성공에 대한 스토리 그런 거 있잖아요. 스토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시면서 그것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어찌됐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해 가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이제 그 외국인이 사는 거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정말로 이게 시장에 올라가려면은 외국인이 사는 걸 보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외국인이 사는 걸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뭐 22 양쪽 하나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전력이 일단 제일 많이 외국인이 사고 있고 오늘 금액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는 게 포스코, LG전자에 포스코를 좀 많이 사고 있어요. LG전자도 사? LG전자도 사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우리 강지우 의원이 좋아하는 LG전자인데. 그다음에 이제 뭐 밑에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거 사고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쭉 밑으로 보게 되면 두산인프라코어, 대림산업 이런 순으로 사고 있습니다. 투신이 사는 거는 조금 다르죠. 투신은 삼성전자, SK 이노베이션,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고려한, SOL 이런 식으로 해서 투신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이 뭐 현대중공업까지 해서 이 산업재 섹터에 집중하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쪽으로 좀 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그 화면 번호 몇 번이에요? 화면 번호 105입니다. 105이요? 네, 105입니다. 네, 이 화면 좀 크게 좀 잡아주세요. 네. 이거 이 화면 좀 설명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난 말씀드리면 105이 화면 좀 우리 이성 대표 네, 화면 105의 화면 자체를 잡아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그 화면 자체를 크게 띄워서. 우리 왜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 이승원 대표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늘 시각 이 시각 현재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이 보여주는 화면이 있어요. 네. 이게 그 영어문 기준으로 보면은요. 우리 다들 영어문 보시지만 혹시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요. 각 증권사 HTS가 다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기관자를 여기 보게 되면 실시간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래소에
증권사가 파견이 됩니다. 네네. 증권사가 파견이 돼서 자기네 이제 거래 그 한 중 오더 들어온 거 다 집계를 하는 거죠. 집계를 해서 시간별로 하는 겁니다. 근데 키움증권도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키움증권도 자리 한귀탱이 마련을 해갖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리 한귀탱이도 아니고요. 그냥 큰 그 룸 같은데 사무실에 가닥가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탱이. 아니지. 키움은 정 가운데 있겠지. 가운데. 이 사람이 말을 그러시면 안 되죠. 정 가운데 딱 모여 있어갖고요. 이 사람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모여요. 네네. 모여요. 그러면 저기나 발표를 합니다. 네. 야, 지금 대우증권에 뭐 캡이면 캡이 있어. 네. 야, 삼성 해봐. 네네네. 얘기해. 오케이. 예? 부르는 거야. 네. 그거에 갖고 집계안을 쓰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지만, 이거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여서 숫자 늘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별로 약간 집계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장 마감 이후가 이제 집계고. 장 마감한 9시 정도 돌아야 정확하고요. 또 하나 화면 보여드리면 그 말이 나온 김에 그 외국계 증권사 주문 나눠 하는 명이 있죠. 몇 번이냐면요. 0246 이런 거 쳐보세요. 네네. 0246 화면. 예, 이것도 이 방송 이런 것도 친절해. 0246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웅문 HTS 기준입니다. 예, 영웅문 키움증권. 키움증권 영웅 보시면요. 외국계 창구입니다. 외국계 창구. 이거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매수, 매도 이런 거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리얼타임이에요. 리얼타임인데 여기 보이죠. 상위 5개사 중 외국계 회원사만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니고 이거는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계를 말씀합니다. 외국계. 외국계. 여기서 외국계란 건요. 이승원 대표나 저나 아니면 시청자분께서 외국계 증권사에 주문 낼 수 있어요. 수수료가 비쌀 뿐이지 내가 골드만삭스다 전화해고 나 계좌 튼다. 노무라 증권 계좌 틀 수 있어요. 수수료만 비쌀 뿐이야. 그래서 주문하면 그게 외국계로 잡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과 외국계가 달라요. 외국인은 진짜 외국인. 외국인은 대한민국 외국인은요. 외국인 투자 등록 허가증이 있어요.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집계하는 건데 그것도 한 5시쯤 돌아가면 진짜 숫자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5시요? 5시 정도 내지 돌아가요. 그렇죠. 5시 되면 나오지. 그걸 보는 화면이 일별 외국인 등록 화면입니다. 일별 외국인 매매 종목 보는 화면이 있어요. 그게 몇 번이죠? 이건 너무 친절해 방송이. 일별 외국인 흐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일별 외국계 매매 46 말고 네. 차트로까지 아예 나오는 게 있는데 일별 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0124 나오는 거 있죠? 0124 보셔도 되고 외국인 매매 정보라고 해서 0240부터 시작해서 이 매매를 보시게 되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일별 매매 주가 0124를 보셔도 되고요.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싹 하지 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방금 이제 5개 증권사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증권사 실시간 잡히는 게 이 순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위에 보이고 순위 밖으로 떨어지게 되면 집계에서 탈락이 됩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5개 증권사만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래원 상위 5개 증권사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여기서 있다가 갑자기 뭐 3만 주 딱 떴다. 그게 갑자기 뜬 게 아니라 계속 6위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가 5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게 마치 한 번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착시를 0124 화면 보시면은요. 0124 보시면 그 장중에 진짜 외국인이 보이는 건 우리나라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공적 회사들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국전력 같은 거 보면 인포맥스에다가 이제 그 유료 서비스 인포맥스가 하여튼 거기다가 하면은 그 실시간으로 유료 서비스가 나오긴 합니다. 여하튼요. 지금 우리 보는 건요. 한국전력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외국인 수량이 나와요. 그건 진짜 그건 왜냐하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그래서 지금 이거 위에가 외국인이 지금 장중에는 안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진짜 외국인이 0124에 한국전략 이런 거 쳐보면요 바로 나옵니다. 장중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갑자기 생각나서 왜냐하면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팁으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도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오늘 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오늘 의미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카라이칸 형님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카라이칸 형님 행동하는 투자가 투자가 우리 아이칸 형님 또 한 판 승을 거뒀어. 그게 뭐예요? 그 페이팔 분사 꾸준하게 요구를 했었죠. 이베이가 페이팔을 분사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 화면 좀 한번 잡아주세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이베이가 이렇게 여태까지 뭐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막 했는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페이팔을 분사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거 하면서 페이팔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수익업 이런 쪽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것도 많지만 또 한번 카라이칸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회사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얘기했어요. 물론 잡이 많이 날아갑니다. 이거네요. 그렇지만 그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올 하반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뭐 핀테크로 표현했건 그 각종 간편 결제가 됐건 그런 결제 있죠. 결제 시장의 또 하나의 부밍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실제로 보면 페이팔 같은 게 거래가 시작되잖아요. 진짜로 네. 다시 되면 이게 주가가 확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결제 관련주 오늘 좀 어때요? 오늘 결제 관련주들 오늘은 뭐 쉬는 형태겠죠. 왜냐면 이제 저쪽이 올라가니까 큰 형들이 움직이니까. 네, 큰 형들이 올라가니까 좀 쉬는 형태. 그래도 오늘 뭐 강보합이네요. KG 모빌리언스 빼고는 전부 다 이제 그 강보합 정도. 다나리 플러스 2%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네. 지금 보면은 뭐 키움증권, 다우기술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키움증권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다음카카오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게 되면은 다음카카오가 플러스, 네이버가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 섹터는 좀 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베이에 계속해서 요구한 건 이거죠. 지금 몇 년째 지금 2년 동안 박스권 횡보에 대한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이칸으로서는 뭔가 이제 그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했을 거고. 이베이에 대한 분사인데, 페이팔에 대한 분사인데, 어쨌든 페이팔도 만만치는 않은 환경이다. 왜냐면은 모바일 쪽에서는 그 계속해서 그 애플페이라든가 구글 월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쟁자가 나타났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페이팔 혼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쟁자가 그 모바일 쪽에서 급격하게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 아마존도 아마존 페이먼트. 아마존은 페이팔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하나 서비스 하려는 것도 페이팔로 하려고 봤더니 페이팔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또 알리페이가 나타났죠. 그리고 뭐 각국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서로 이 간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쪽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물론 그 상장이 된다라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팔에 대한 쪽이 일단은 상황은 녹록치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그 결제 시장에 대한 그 주가가 말이에요. 주식이 올 하반기 내에 풍미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이게 그 회사 돈 버는지 안 버는지는 나중 얘기예요. 그 판이 커지냐 안 커지냐. 그래서 그 판이 커지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이 뭐가 정말 맞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판이 그런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무슨 네이버가 될지 NHL 엔터테인먼트가 될지 다음카카가 될지 아니면 다른 게 뭐가 될지 난 모르지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 택시 어저께 이제 카카오가 택시 연합회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나도 봤어. 카카오페이가 드디어 저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넣었어요. 드디어 신한카드도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카카오페이를 결제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카카오페이를 굳이 해야 될 만한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네. 아직은.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티머니를 쓰니까 티머니 쓰고 신한 앱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온라인상에서는 앱카드로 가볍게 그냥 그 QR코드로. QR코드 넣은 다음에 비밀번호 한번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오프라인 상에서는 그냥 티머니로 쓰니까 굳이 아직까지 못 느끼거든요. 그럼 티머니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느끼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 카카오, 오프라인에서 내가 다음 카카오 택시를 카카오 택시로 부르면서 카카오 택시로 결제가 된다. 왜냐면 카카오 택시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택시 인증이 되죠. 어느 택시 불렀는지 알 수 있죠. 내가 어디서 결제됐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건 사고 예방에 대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카오 택시 부르면은 카카오 페이로 결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렇지. 그죠? 그러면은 카카오페이 마일리지 줄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카카오페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신용카드는 점주 입장에서 내가 가맹점주예요. 내가 무슨 카드, 뭐 신한카드가 됐던, 뭐 BC카드가 됐던, 아니면 뭐 현대카드가 됐던 가맹을 했는데 얘들은 수수료를 뗍니다. 많이 커요. 3% 가까이 뗀단 말이에요. 2%에서. 네네. 근데 만약에.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가 뭐라 하냐, 뱅크 월렛으로 결제하게 되면 수수료를 1%로 낮춰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절반밖에 안 받겠다 그랬어요. 카드 수수료에. 네. 나로서는 카카오 월렛을 안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카카오페이를. 네네. 그 뱅크 월렛을. 그죠? 그러면은 카카오페이를 결제해버리는 거죠. 말되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카카오페이를 내가, 그러니까
영업을 카카오페이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점주들이 내가 카카오페이 하고 싶어요 하고 전화를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수수료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맞다네. 이 카카오 택시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카카오 택시의 시작이 이 카카오페이 전자결제, 간편결제에 대한 시장을 열어주는 키포인트가 아마 카카오 택시에서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저도 맨날 들어도 까먹어. 그리고 이해가 될까 안 할까 하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보안 관련주 있잖아요. 네네. 제 입에서 보안 관련주란 말이 나올지도 깜짝 놀랐어. 업계 생활 한 5년 만에 처음 제가 하는 거예요. 보안 관련. 보안 관련주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는 별로 그러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 왜냐하면은 이 페이팔도 한번 해킹을 당했었고요. 알리페이도 해킹을 당했었는데 이제 이 온라인 뱅크의 핵심은 뭐냐면 해킹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봐. 지금 보면 모바일 이제 우리나 간편 결제한다는 하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방향성이 대통령부터 그 방향으로 가는 거 맞죠? 네네. 맞는데 이성원 대표는 이제 그 IT 전문가잖아요. 그 개발자 출도 하고 다 하셨으니까 더 잘 알 텐데 저는 이제 그냥 보통 개인의 입장에서 제가 또 주워 들은 얘기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도 많이 안 쓰신 분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시면 모르시는 분 많은데요. 액티브 X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리고 할 때마다 깔고 이거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물론 법상으로도 이거 하는 회사가 못 갖고 가게 있다. 네. 그 자기네 그런 고객 데이터는 못 갖고 갔다. 법적인 요인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액티브 X라는 걸 통해서 책임져도 너한테 책임져라. 네 컴퓨터에 갖고 가라. 네 공인인증서 깨졌으면 너의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거랑 동시에 어떤 일이 또 내부적으로 있었냐면 우리나라 그 결제하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결제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회사들이 자체적인 보안 기술이 미국의 형편없이 부족하고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거야. 아예 안 하게 있었으니 왜냐면 액티브엑스를 넘겨준 거야.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액티브엑스가 안 쓰고 자체적으로 결제하고 자체 데이터를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실력이 있었는데도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안관리 투자가 엄청 늘어날 거란 얘기야. 그게 예를 들어서 페이펠 수준을 가든지 알리 수준을 가든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요구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예. 그 투자 그런 거가 지금부터 훨씬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은 난 몰라.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게 미국 회사일 수도 있고 한국 회사도 있고 뭐 유럽 회사도 있고 중국 회사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장이 커지는 것만 분명하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S도 오죽했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100%인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100%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보안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 SDS에서 나와서 만든 거예요. 삼성 SDS에서 나왔는 회사가 네, 있어? 나와서 애들이 만든 건데 파수닷컴입니다. 파수닷컴. 파수닷컴? 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성원 대표 얘기했지. 이성원 대표를 띄워주려고 했더니 웃자고 얘기했더니 진짜 달려든다 얘기했는데 그런 상관없이요. 어찌됐건 우리가 알만한 회사, 알만한 회사 중에서 거의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목표 주가 올라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죠? 우리 또 병기 형님도 했고, 예? 하이 형님도 했고, 오늘은 이제 배우 형님도 했네. 그거 좀 봐주세요.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 이런 걸 좀 강해야 돼. 이게 다 키움 형님, 김병기 형님 듣고 쫓아가는 애들이 많아, 지금 추종자들이. 네. 근데 주가는 아직까지 별로 안 올랐어. 맨날 5만원, 1,000원 이래서 계속 헤매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근데 왜들 증권사가 목표 주가 왜 그렇게 생으로 올려? 이거 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참 옛날에 있었던 용어인데, 이제, 셀러스 마켓이냐, 바이어스 마켓이냐, 이게 뭐냐면 이제 공급자가 이제 주도하는 시장.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2015년도에도 펼쳐진다라는 제목의, 그 보고서입니다. 사이클을 넘어 구조적 성장 속으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이 사이클이 아니라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작년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 초가 아니라 재작년에. 아니 이성원 대표님, 예. 제가 조금 어저께 좀 띄우려고 했더니 그 겸손하더니 오늘은 지금 오늘은 또 밀고 들어가시네. 왜냐하면 재작년에 했던 얘기잖아 이거. 재작년에. 재작년 것도 다 쫓아서 들어나 이것들이? 키움 방송하기 전에 두남자쇼 하기 전부터 우리 딱한 종목 할 때부터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를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네. 현금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타이트한 디램 수급. 그러니까 특이한 거는 여기는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내용은 없는데 4분기에
PC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특이하게. 네. 네. 그러니까 태블릿에 대한 써봤는데 태블릿에 대한 쪽도 이제 포화가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오히려 PC로 다시 그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아주 특이하게 작년 4분기에. 그렇죠. 작년 4분기에.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뭐냐면 올해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 그건 솔직히 매년 나오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에 윈도우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10으로 가. 예, 9이 윈도우- 안 나오고 10이 나와? 모르겠어요. 근데 윈도우 9 제끼고 일단 10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윈도우 10이 나오고 새로운 CPU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기다렸던 윈도우 8에 대한 잠시만요. 여기서 윈도우 8을 대부분 잠시만요. 썼단 말이에요. 이 대표님 잠시만요. 네. 여기서 문제가 들어갑니다. 네? 네. 돈 주는 문제는 아니야. 네. 여기까지 우리 익스플로러라고 썼잖아. 네. 익스플로러란 말이 없어진다며? 뭐 어찌됐든. 알아요? 아니요. 그거 지금 못 들었어요. 아, 윈도우 10이 들어오면서 익스플로러란 말이 없어지고 네. 또 다른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윈도우 9이 건너뛰고 윈도우 8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쓰시는 게 윈도우 8도 있게 쓰시겠으면 윈도우 7을 대부분 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점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그 점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게 한 단계 다음 버전 잘 안 쓰고 그 다음 버전 나오면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텔 CPU가 새로 나오면서 이런 그 새로운 OS에 대한 교체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올해 PC 수요가 상당히 좀 견주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물론 이제 태블릿도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고 또 태블릿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태블릿이 잘 안 팔려요. 노트북이 워낙 얇아져서. 노트북이 워낙 얇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태블릿은 그러니까 세컨더리지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문서 편집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키보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키보드 따로 사고 액세서리 따로 사게 되면 결국에는 노트북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그러니 그냥 노트북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태블릿은 싼 걸로 저가형으로 그냥 화면 큰 거 하나, 세컨더리로 그냥 그 침대에서 잠깐 쓰는 거고, 그러니까 세컨더리로 쓰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이제 하나 있어야 되나, 아니면 PC가 있어야 되나. 그렇죠. 기본 메인으로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 수요로 있다. 그리고 PC 쪽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 비트그로스, 그러니까 디램의 비트그로스가 23% 증가하는데 가격은 12% 하락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비트그로스가 23% 증가하는데 가격은 12% 하락하니까 당연히 수익이 늘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비트그로스랑 비트란 건 저건 거 말했잖아요. 미세화 공정이 더 이제 미세화지 되는 거죠. 비트그로스랑 하여튼 저거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모리 용량 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웨이퍼에서 그 디램을 10개를 생산했는데. 그럼 미세화 공정. 네, 10개 생산했는데, 비트그로스가 23% 생산하는 건 12개 생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가격은 근데 이제, 그러면은 20%가 더 원가 절감이 되는데, 가격은 12% 하나밖에 안 하니까, 8% 정도에 대한 이득이 앉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8% 정도의 이득이 앉아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하이닉스 안 된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뭐니? 그럴 수도 있죠. 본인들의 시각이니까. 뭐 PC도 안 좋고. 왜냐면 이제 본인들이 보는 만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시장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이제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겠죠. 다리가 3개밖에 없네. 이렇게 하나 갈라야겠네. 네. 방지도 알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랜드 쪽은 여전히 그 SSD에 대한 수요. 그죠? SSD는 빠른 거. SSD 교체 수요. 그래서 삼성도 오죽했으면 하드디스크 사업부를 벌였습니까? 낸드의 비트그로스는 40%. 가격 하락폭보다 더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사이클을 넘어서 구조적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순현금에 대한 전환, 재무구조 개선이 가속화되는. 돈이 쌓인다는 얘기죠. 돈이 이제 부채를 갚아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부채를 갚아 나가는 형태. 거기다 이제 그 어제 김영희님께서는 한 발 더 앞서 나가셨죠. 우리 병경님은 다르지. 한 발 더 앞서 나가셔서 이제는 주주하는 정책을 좀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고요. 주주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그분이 큰 집에서 몸성이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야. 이 추운 날. 예. 그러니까 그 연간 프리 캐시플로우 5조 원. 캐펙스 5조 원 하더라도 캐펙스 투자 5조 원 해도 프리캐시플로우가 5조 원씩 생기는 거예요. 5조 원씩. 그러니까. 5조 원씩 누적이 되니까 이걸로 빚도 갚고 빚 갚고 뭐 하도 어쨌든 간에 그 다음부터는 설마 양재동 이런 데 10조 땅 사는 그런 거 안 하겠지? 그런 건 안 하겠죠. 그런 거 하면 배신이야. 그걸 해도 SK 하이닉스가 할 상황은 아니고 하면 SK텔레콤이 하겠죠.
하이닉스 빠져야 되는 거 하더라도. 하이닉스 빠지죠. 어. 그죠? 하이닉스가 어디 감히. 아니, 하이닉스는 그런 거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64,000원. 목표 주가 대부분들이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에 대한 쪽을 다시 한번 높이는 형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지금 이 밑에 보시게 되면 네. 순현금. 그죠? 맞아요. 순현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조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하면 얘기 들으면 이성 대표 얘기했던 1조 벌다가 1조 깨지고 5천억 벌다가 5천억 손해고 이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네. 꾸준하게 돈을 벌어가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어찌되었건 간에 한 10여 년간의 치킨라는 게임이 끝나고 나서 3기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앞서간다는 게 뭐냐면 네. 라인이 처음 나왔을 때도 네. 라인 된다 라고 해갖고 2012년도 얘기했어요. 네. 그때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 네. 그 내가 우리 두 남자 쇼를 네. 처음에 했을 때, 두 남자 쇼가 아니라 딱 한 종목 처음 녹음할 2013년 때 5월 정도 됐지. 그때 제가 이제 아라폰으로 우리가 논쟁을 붙었잖아요. 맞아, 아라폰 된다. 또 기억나죠? 이제 나옵니다. 아라폰이. 아니, 그 HTS 좀 봐줘봐. 네, 2013년 그 당시에 보여주는 하이닉스 좀 줘봐. SK 하이닉스. 네. 그 당시에 이게 막 2만 3천 원 하지 않았냐? 네. 네, 근데 제가 기억나요. 이성훈 대표가 그 당시에는 한국경제TV에 자주 나가면서 네. 뭐 방송 뭐라 그래 추천하고 뭐 이럴 때야 네, 할 네. 텐데 SK 하이닉스가 뭐 2만 이때. 17,000원? 네. 뭐 그런 27,000원 이때. 그다음에 좀 올랐다 떨어졌다 할 때죠. 네, 근데 네. 계속 얘기했더니 방송 PD가 좀 그만하시죠. 좀 그만하시죠. 그게 최바닥이었어. 그 PD가 한국경제TV를 그만뒀습니다. 아, 진짜. 맘 놓고 디스해도 되겠네? 네. 그 PD 어디 가셨어? 그 PD는 아예 다른 직종으로. 다른 직종으로? 네. 진짜로? 네, 진짜로. 아, 이제 그만하시죠가 주가 바닥이었네요. 네. 1부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 시간에는요, 앞서 못했던 우리 종목별 특징주, 이런 게 몇 가지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특히 저것 좀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 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2부에 큰 변화가 없죠. 앞서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내려가는 그런 느낌? 조금 이제 싱크 좀 이제 이제 그 기대감이 조금 이제 진정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 같은 국가네. 예, 외국인이 없어. 외국인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거래소에서 500억, 코스닥은 마이너스 60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이게 좀 특징이겠고요. 네. 선물 시장도 오늘 매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선물 시장 매수가 별로 없는데 네. 이 선물 시장 쪽에서 보게 되면은 누적 순매수를 좀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를 한번 볼 텐데 네. 외국인들 지난 그 만기 이후에 네네. 지난 만기 이후에 지금 보게 되면 17,000계약 정도 네. 지금 누적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17,000계약 정도는 뭐 언제든지 뭐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네. 2만 계약 위로 안착이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 매수가 여기서 더 들어온다라면 물론 이 매수가 다 윗방향 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이날 특히 이제 외국인 선물 매매 일자별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선물 쪽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날 이날도 미결제가 그날 동반하게 증가하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1월 21일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미결제 매수가 동반하지 않고 미결제가 다 감소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갔다라는 거. 네. 이게 좀 특징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네. 보여집니다. 종목 네.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네. 혹시 자기는 알 것 같은데요?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테스나. 테스나? 오늘 아침에 테스나. 거의 상한가까지 막 가고. 그래요? 어. 테스나가? 응. 오늘 거의 아침 상한가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침에 때를 썼나? 근데 지금 이제 윗꼬리 많이 다뤘는데 테스라 뭐 하는 회사에서? 테스나 반도체 쪽, 그 테스나가 저거죠? 그 비메모리 반도체 아. 하는 쪽이죠. 아, 그런가? 테스나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련돼서 테스나가 주로 이제 SK 하이닉스 쪽인데, SK 하이닉스도 하고 뭐 삼성전자도 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그 테스트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엊그저께 얘기했던 거 있잖아. 네. AD 테크놀로지. 네. 이건 뭐야? 이거 윤종빈 그 이게 전문가가 나와서 왜 얘기했던 거죠. 그거라 그랬지?
왜 사물 인터넷이라 그랬지? 그 왜 사물 인터넷이냐고요? 그 AD 테크놀로지가 뭐 사물 인터넷 관련된 뭐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살아있더라고. 어저께도 괜찮았고 오늘은 이제 보합 수준인데요. 시초가 부분인데요. 하여튼 흥미로운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저도 하여튼 관심 좀 올려놨어요. 이거 좀 저희도 나름 더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얘기 좀 해보죠. 우리가 제가 작년 11월로 기억하는데요. HTC의 디자이어 I란 카메라,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2015년에 스마트폰의 경쟁은 어디서 나온다? 카메라에서 나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셀피, 그러니까 셀카, 그러니까 1,300만 원 화소짜리 보여드리면서 올해 이제 그런 거 좀 주목하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뉴스 한번 봐주세요. 깜짝 놀랐어. 네. 역시 우리 얘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보면 삼성이라든가 샤오미 이런 데가 계속 화소수를 높이고 있는 경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좀 뉴스 좀 설명해 주세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보시면 물론 요즘 스마트폰 관해서 얘기 좀 워낙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구글 아라폰이 5만 원대 이제 드디어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중남미부터 한번 먼저 하고 나서 테스트해서 잘 되면 연말이나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50부터 베이스로 간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것도 잠시 후에겠지만 그 카메라 화소 그 뉴스 좀 봐주세요. 우리나라 뉴스야. 근데 이 500만 화소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500만 화소 갤럭시 A5, A7도 500만 화소를 이제 전면 탑재했고 해외 업체도 이 셀프 카메라 기능을 이제 강화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보게 되면은 풀 메탈 바디, 그죠? 이게 항상 그 플래그십 폰이든 아니든 풀 메탈 바디. 그다음에 강력한 셀프 카메라.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올해 이제 가장 핵심 트렌드. 그러니까 메탈이냐 아니냐. 로맨틱한 메탈. 저도 좋아합니다. 로맨틱 메탈. 네. 로맨틱 메탈 하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다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프 카메라 기능을 갖춘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 보시면은요. 네.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전면 카메라 하면 뭐 200만 원, 300만 원에서 했었잖아요. 물론 500만 원 사면 이거 1,300 쪽은 잽이 안 되지만 보면요. 소니의 엑스피리아 C3 그 밑에 나오잖아요. 다음 달락이요. 전면 500만 원에서 장착했죠. 오포 있죠, 오포. 오포가 이제 세계 최초로 2012년인데 별로 무시당해서 했고요. 샤오미 MI4, 화이어샌드가 800만 원 써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다가 인도의 샤오미라고 하는 마이크로맥스 있죠. 네. 얼마 따랐어? 1,300만 원 써.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알아 같이 해드리면, 알아보면 모든 모듈을 여러 개로 나눠서 맘대로 끼는 거잖아요. 한번 사놓고, 야, 오늘은 500만 원 썼는데 아니겠다. 1,300만 원 사 끼워보자. 막 끼자는 거잖아요. 네. 그거 봤죠? 그 화면요. 영상 봤죠? 막 끼웠다 붙이고. 아마 그런 거 보면 때까지 레고 잘하는 친구들이 이거 잘 만들 거란 말이지. 뭐 레고까지도 필요 있나요? 아마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최적의 아라폰 뭐 이래갖고 모모를 위한 그거 다 나온다고. 그럼 다 나오지. 어렵지 않아.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어. 그럼요, 그냥 갖다 놓고 끼기만 하면 되니까 아마 그래서 최고의 아라폰 조합, 최고의 성능,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최고의 성능 해갖고 아니면 최적의 뭐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마 아라폰이 나올 텐데 이게 3분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선을 베는데 이 동네가 되게 웃긴 동네더라고요. 마켓 테스트 하는 거죠, 네, 테스트 마켓인데 국민의 75%가 무선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인터넷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광 케이블 인터넷망이 들어간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테스트베드로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삼성은 타이젠 폰을 인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인도에서 시작을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구글은 반대로 가장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일단 시작을 한다라는 게 테스트 마켓에 대한 선택을 좀 다르게 했다. 전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라폰이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되면 저도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사줄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살 것 같아. 저도 살고. 네. 꼈다 뺐다 이런 거죠. 네. 난 오늘 1,300만 필요 없으니 이 대표 바꿔 끼자. 그거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끼고 조금 더 쓰고 있는데 난 딴 거 필요 없는데 이게 뭐 2,500만 원짜리가 더 나은 게 있어. 그러면 살짝 바꿔 끼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부품 회사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여드린 걸 우리가 예측했다시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다가 그죠? 구글은 2년 내지 3년 안에 시장에 온다는 얘기고요. 무인 자동차가요. 다른 쪽 미국은 1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10년. 그리고 BMW 이런 데는 앞으로 7, 8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8년이면 2020년 안에 온다는 얘기고요. GM 같은 경우는 15년, 그러니까 2025년에 된다는 거거든요. 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카메라 없는 자동차가 있을 수가 있냐 이거죠.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카메라 모듈의 고급화고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요. 저도 여러 번 들었잖아요. 레포트에도 나와 있었는데 후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면은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에 쓰더라도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을 썼다는 거야. 근데 앞쪽 있죠. 싸구려. 200만 원 이런 거는 그냥 중국 거를 쓰거나 아니면 좀 중저가 이런 부품사 수입해서 썼다는 거야. 물론 이제 전체 레벨이 같이 올라가겠지만은요. 결국은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LG노텍이나 삼성전기가 자체 채택률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이 좋아 보여요. 근데 주가는 모르겠어요. 주가 한번 잠깐 봐주세요. 주가가 제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LG노텍, 삼성전기다. 전 삼성전기는 매력이었는데 안 좋다 그랬는데 여기 또 그때 지산이 형님이었어 누구였어? 네. 예? 여기는 슬쩍 바꾸셨잖아요. 12월 달에. 네. 그래서 뭐 가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이 좀 살아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은 LG노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저거 LED 시황에 좀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네. LED 최근에 이제 서울반도체 얘기 크린 실적 좋아갖고 이쪽 긍정적으로 보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LG노텍 나쁘진 않겠죠. 네. 네. 근데 삼성전기도 한번 봐야죠. 네. 삼성전기도 좋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네.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또 하나, 이렇게 삼성전기나 LG노텍 얘기하는 애들이 또 하나가 포인트가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기. LG노텍은 저기 LED가 있어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가 네. 올해 모델 수를 전년 대비 25%가 30% 확 줄입니다. 모델 수를 줄여요. 네?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모델 수 줄인 게 추세야. 왜? 모델 수가 제일 적은 애플이 이겼잖아. 그렇죠. 모델 수가 많다 보니까 부품 단가가 객단가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배워야죠. 이제 폭스바겐이 내년부터 이제 1등을 한다고 하는데 폭스바겐의 조립 방식이 이 레고 방식. 그게 레고 거기서 또 레고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 전략 이걸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모델 수를 줄이는 게 제가 보기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갤럭시의 별명이 하늘의 별만큼 많은 삼성의 갤럭시라고 해갖고 그 삼성의 모델이 많다는 건데 오히려 이 그 부품 조립 부품 과정에서의 어떤 통일화 이거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게 모듈이죠. 결국 모듈. 네. 그래서 이 모듈을 줬다 넣고 그런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폭스바겐은 어디랑 같은 회사? 같은 형제? 예. 현대 기아가 같은 회사듯이 폭스바겐은 노랑 같은 형제? 알죠? 누구랑 같은 형제? 아우디랑 같은 형제잖아요. 아우디랑 같은 형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같은 거 똑같은 게 많아요. 근데 착감은 만불 차이 나죠. 네. 아니, 만불이라는 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같은 급 있잖아요. 파사트급이면 저기 뭐 아우디 A 뭐 4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급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만불이 비싸거든요. 근데 보면 뭐 고급스럽고 더 약간의 튜닝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같은 뭐 트랜스미션 기초적인 트랜스미션 같은 게 많단 말이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부품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게 그러잖아요. 플랫폼 모듈화. 네, 플랫폼하고 레고 방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나 주의해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모델 수 얘기한 거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예를 들어서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봐요. 했으면 삼성에서 맨날 할 때마다 XX 할 거 아니야. 야, 우리 이번에 이거 만드니까 이것도 만들어서 개발해 와. 저것도 개발해야. 저것도 개발 비용 많이 들잖아. 근데 모델 수가 줄어들면 그 개발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